대만에서 지난 2일 최악의 열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대만 최대 명절인 청명절 연휴 첫날 벌어진 사고는 70년 만에 대만에서 발생한 최악의 참사였습니다. 사고 조사회 측은 열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철로에 서 있는 트럭을 보고 열차 제동거리가 길어서 참사를 피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트럭을 발견할 수 있었던 최장거리가 300m가 안 되었지만 열차 급제동에는 최소 600m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로 인해서 일본에게 화살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고를 낸 열차는 일본 히타치사가 제작한 열차였습니다. 이미 2018년에도 대만에서는 사상 최악의 열차 사고가 난 바 있었습니다. 당시 사고는 일본에서 수입한 전동차의 안전 시스템 관련 결함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차량에 있는 자동 기차보호 안전 시스템은 차량이 최고 속도를 넘기면 속도를 자동으로 낮추도록 하는데 만약 이 시스템이 꺼지면 이를 운행 관리실에 알리는 자동 신고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실과 자동기차 보호 시스템을 연결하는 배선의 설계가 도면에서부터 잘못돼 자동기차 보호가 꺼진 사실이 통보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복된 열차와 같은 기종인 18개 다른 열차에서도 해당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일본 차량 측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기 때문에 설계 결함이 사고와 관련됐는지 여부는 말할 수 없다며 원인을 규명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일본 현지에서는 혹여나 신칸센 수출에 지장이 생길까 우려하며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대만은 일본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그의 한국에서 전동차를 대거 구입했습니다. 현대로템은 일본산 전동차가 사고가 난 2018년 대만 괴선 전동차 520량을 약 9,098억 원에 수주했습니다. 이것은 1999년 수주한 철도청 전동차 56량 이후 19년 만에 대만 시장에 다시 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일 대만 북부 기릉역에선 현대 로템이 납품한 대만 신규 통큰형 전동차 개통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대만 차행위원 총통은 엄지를 치켜 세우며 승객은 더욱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 이후 의미심장한 말을 꺼냈습니다.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과거 일본산 전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현대로템의 대만 괴선 전동차는 운행 전부터 시민들의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2019년 대만 레일 심포지엄에서 공개된 열차 디자인을 두고 대만의 유명 종합지인 빈가일보는 대만 철도청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차량이 될 것이라고 호평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대로템 전동차에서는 차량 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도입하고 좌석 상단에는 헤드레스트를 설치해 좌석의 안정감을 높였습니다. 또 편성단 12개의 자전거 거치구역을 설치해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대만 현지의 특성을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휴대용 발신기를 소지한 임산부가 접근하면 분홍빛으로 점등되는 임산부 전용석 16석과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거치 공간을 8개나 배치했습니다. 이런 편의시설은 과거 일본의 전동차에는 없는 뛰어난 것들이었습니다. 그동안 대만은 일본 신칸센 수출의 유일한 성공 사례로 손꼽혔습니다. 하지만 연이은 사고와 더불어 최근 협상의 결렬로 대만은 일본과 손절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대만 고속철로는 일본 기업연합의 신규 차량 구매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대만 고속철로는 지난 2019년 2월 신규 차량을 구입하겠다며 세계 차량 메이커들에게 입찰을 호소했습니다. 여기에 응한 것은 히타치, 도시바를 중심으로 한 일본 기업 연합뿐이었는데 일본은 터무니없는 비싼 가격을 불렀습니다. 일본 연합의 입찰 가격은 1편성당 108억 5천만 엔으로 책정해서 제시했는데 일본 내에서는 1편성당 60억 엔 정도였기에 대만은 분노했습니다. 대만 관계자는 대만으로 오니 왜 이렇게 가격이 널뛰는 거냐며 비판했습니다. 또한 불만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만은 과거 일본으로부터 11량 평성 34편의 700T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700T 원형이 된 700개는 2020년 도카이도 신칸센에서 퇴역하게 되면서 700T의 부품도 제조 정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때문에 대만은 어쩔 수 없이 신형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데 일본은 대만에게 배 이상의 가격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대만은 이런 일본의 행태에 분노하며 이런 식이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며 앞으로 일본과의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전동차에서 신뢰를 잃어가는 사이 한국의 현대로템은 2000년대부터 세계 방방곡곡을 누비며 수주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현대로템은 대만, 홍콩 등을 비롯해 동남아는 물론 남미, 중동, 미주, 유럽, 아프리카 대륙을 넘나들며 무려 37개국에 진출하며 값진 수주와 수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특히 진입장벽이 높다는 유럽에 진출해 2005년 아일랜드에서 디젤동차 120량을 수주하고 2009년에는 그리스 아테네에 2, 3호선 전동차를 수주했습니다. 또한 현재 광활한 국토의 미 대륙에서도 현대로템의 다양한 열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2006년 캘리포니아 2층 객차 137량을 수주하며 미국 시장에 진출한 이래 플로리다 2층 객차, 필라델피아 전동차, 보스턴 2층 객차, 덴버 전동차 등 여러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특히 미국 덴버의 앤 허전베그 교통운영국 사장은 현대로템의 전동차를 납품받으며 지난 30년간 6개의 북미 철도 차량 사업을 경험했는데 낮게 준수한 회사는 현대로템이 처음이라며 만족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보스턴 2층 객차 사업의 추가 물량인 2층 객차 80량을 매사추세츠 항만교통공사로부터 낙찰받으며 높은 기술력과 신뢰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2016년에는 호주에서 창사 이래 최대인 1조 1천억 원 규모의 전동차 사업 수주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현대로템은 호주 입찰 과정에서 기존 차량보다 전 구간 운행 소요 시간을 30분 단축할 수 있고 에너지 효율성도 13% 좋은 차량을 제안해 프랑스, 스위스, 중국의 경쟁사를 제치고 수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로템은 터키에서도 지난 2017년 총 120량을 1,560억 원에 수주한 바 있습니다. 이 전동차는 무인 전동차로 현대로템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영속도 회생제동 신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영속도 회생제동 기술을 적용하면 감속도가 일정해 열차의 정위치 정차 비율을 100%까지 끌어올릴 수 있으며 승차감 개선과 정차 시 발생하는 소음까지 차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이 높고 제동 패드의 마모를 감소해 터널 내 미세먼지 저감과 유지보수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터키에서 전동차뿐만 아니라 경전철, 트램 등 총 1,900가량의 수주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터키 전동차 시장 점유율 60%로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로템은 IT 기술이 결합된 스마트 열차, 수소 에너지를 연료로 하는 친환경 열차 등 혁신 기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현대로템은 철도 통신망을 활용한 한국형 열차 신호 시스템의 세계 최초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현대로템은 코레일이 발주한 KTX 국산화 차상 신호장치 구매 사업을 수주했는데 현대로템은 이를 통해 ATR을 이용한 열차 신호 시스템의 첫 상용화라는 실적을 얻게 되었습니다. 2022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전라선 익산 여수 엑스포 180km 구간에 시범 적용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차상 신호장치가 철도 신호 시스템으로 표준화되면 신호 시스템 제약 없이 철도 차량을 여러 노선에 투입할 수 있어 실시간으로 열차와 관제시간 양방향 통신이 가능해 운행 효율성이 향상되고 긴급 상황의 신속 대응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로템은 올해 상반기 수소전기 트램 개발을 마치고 영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수주부터 제작까지 2, 3년이 소요되어 이르면 2023년 말 첫 수소전기 트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에즈 운하에서 일본 선박이 사고가 나면서 일본은 조선업에서도 신뢰를 잃더니 이제는 세계 최초의 고속철도 신칸센의 나라라는 말이 무색하게 전동차에서도 점점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조선업뿐만 아니라 전동차에서도 전세계의 부름을 받으며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는 스포츠 종목이 뭘까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바로 태권도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수련생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국기 스포츠이자 올림픽에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있는 자랑스러운 한국의 대표 스포츠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스포츠를 넘어 무술로 분류하는 것이 더욱 태권도의 특징을 잘 나타내줍니다. 강력하고 빠른 발기술과 화려한 몸놀림은 상대방을 제압하는 목적에도 유용하기 때문이죠. 이를 증명하듯 과거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진행한 격투기 실험방송 파이트 사이언스에서는 가장 강한 발차기를 알아보는 실험을 했었죠. 당시 타 무술에 비해 태권도의 발차기가 가장 빠르고 강한 것으로 결과가 발표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이 최근에는 종합 격투기 경기에도 태권도를 활용하는 선수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우려했던 대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태권도가 약하다는 말을 쉽게 접할 수 있죠. 태권도에는 분명히 강력한 발차기들이 존재하고 이를 활용하는 세계적인 유명한 선수들도 많은데 도대체 왜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태권도의 스포츠화입니다.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이 되면서 점수를 선점하는 경기 방식으로 룰이 바뀌다 보니 자연스레 태권도의 겨루기 모습도 점점 스포츠화되어 간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에 대하여 재미없다, 무술이 아니라 실전성이 없다, 약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종목에서 다루는 태권도가 절대로 전부가 아닙니다. 스포츠로서의 태권도가 가진 약점을 보완하고 상대방 제압을 목적으로 수련하는 태권도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바로 실전 태권도입니다. 실전 태권도는 주먹도 사용하고 레그킥 같은 하단 공격도 가능하고 유술 같은 기본적인 잡기도 연마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새롭게 생기거나 알려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실전 격투 기술들은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 태권도 교본에 나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전 태권도는 실전에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기에 매우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은 현재 서울시에서 실전 태권도장을 열어 후학들을 양성하고 성인 일반부도 같이 지도하고 있는 이동희 사범입니다. 대한태권도협회에서 태권도 지도자를 가르치는 강사로서 활동하고 있고 국기원 교본 제작, 호신술 프로그램 제작, 전 세계 태권도 사범들을 지도한 이력이 있는 분이시죠. 또한 그의 제자들은 실전 태권도를 바탕으로 각종 격투기 대회에서 출전하여 우승을 한 경력도 있죠. 이렇게 그는 태권도가 실전성 있는 무술이라는 사실을 실력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술 고수로 유명한 전설의 UFC 파이터 앤더슨 실바는 비토 벨포트와의 시합에서 압착이라는 태권도 기술을 사용하여 한 번에 넉아웃시킨 적이 있죠. 당시 실바 선수는 태권도 5단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무협 영화에서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며 한국에 널리 알려진 견자단. 그는 연문포를 마지막으로 은퇴 소감을 말하던 중 중국인들에게 번개 같은 충격 고백을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10대 시절을 언급하며 태권도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방황했던 미국의 10대 시절, 나를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해준 것은 태권도였다. 태권도가 대단한 점은 무술 중에 가장 다양한 발차기 기술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무도가로서의 예절과 인생에서 명심해야 할 법도를 가르친다는 것에 있다. 어머니에게 배운 중국 무술의 경우 정신적 수양보다는 주로 신체 수양에 집중했다면 나를 가르쳤던 한국의 태권도 사범은 기술을 연마하기 전에 늘 예의와 인내에 관해 강조하며 무술과 이전에 사람이 먼저 돼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나는 태권도 수련 과정에서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나쁜 불량 청소년이 되지 않았으며 기나긴 2인자의 역할도 항상 인내하며 버텼다. 그래서 내 아들에게 가르친 첫 번째 무술은 바로 태권도였다. 견자단의 이 고백은 중화사상으로 현실을 보지 못하는 중국인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평소 당직한 성품과 솔직한 용기를 보여주던 그의 모습에 진실함이 있었고 놀랍게도 중국에서 태권도의 인기가 상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태권도를 한국인들과는 다르게 접하기 힘든 외국인들은 태권도가 실전에서 얼마나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는지 알지 못하며 한국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유단자가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사실 태권도의 종주국답게 한국인들 중에는 은근히 유단자도 많죠. 어릴 때부터 많은 수의 한국의 어린이들은 태권도를 배우며 군대에서도 태권도 단증을 딸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태권도는 이렇게 실전성과 스포츠성을 모두 갖춘 무도이지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태권도는 강력함과 함께 마음의 수련도 같이 하는 운동입니다. 손과 발을 이용하여 기술을 연마하는 것의 궁극적 목적은 단련을 통해 사회가 요구하는 선량하고 진취적인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수련으로 어느 경지에 이르게 되면 뛰어난 정신과 신체를 바탕으로 강인한 자로서의 용기와 관용, 겸손 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괜찮은 무도이자 스포츠이죠. 그리고 이렇게 강한 신체와 인성의 완성이 바탕이 되기에 세계 곳곳에서 태권도 유단자가 약자를 돕거나 범죄자에게 맞서는 등 여러가지 선행을 했던 기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해외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태권도를 강력하게 각인시키게 되는 계기가 되죠. 먼저 러시아의 첼라빈스크의 어느 보석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평화로운 보석상에 나타나
권총을 소지한 채 봉투를 건네는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슴에 손을 넣고 흉기를 감추고 있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었죠. 그는 직원에게 가방을 주며 보석과 돈을 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옆에서 지켜보는 남자가 있었는데요. 갑자기 강한 돌려차기를 날려 강도의 머리를 가격합니다. 강도는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지게 되죠. 그리고 충격으로 바닥에서 발작을 일으킵니다. 이 영상에서 발차기로 강도를 한 번에 제압한 시민은 바로 러시아의 태권도 챔피언이었던 릴리아 바트락이었죠. 정확한 상단 돌려차기로 강도를 한 방에 제압한 것입니다. 보호 장구가 없는 챔피언의 발차기의 충격이 그대로 머리에 전달된 강도는 바로 다운이 된 것이죠. 강도는 추후 그 충격으로 발작을 일으켰지만 이 챔피언은 그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경찰이 올 때까지 기도를 확보하는 등 후처리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미국에서도 태권도의 정신은 빛을 냅니다. 재미교포 식품점 주인이 5인조 무장강도를 총격전 끝에 붙잡은 사건이 화제가 된 것이죠. 그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첼튼 마켓이라는 델리 가게를 운영하는 한국 출신 교포였습니다.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지 등의 보도에 따르면 그는 늦은 저녁 가게에 침입한 권총강도 3명을 쓰러뜨리고 또 다른 한 명은 격투 끝에 잡아 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태권도 유단자였는데 당시 제압은 총으로 했지만 강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태권도 등을 수시로 연습하며 게을리하지 않았기에 강한 정신과 체력이 유지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권리와 안전은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남겼다고 했죠. 이에 지역사회는 5인조 무장강도 일당을 제압, 체포케 함으로써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미국 사회에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고 한인 사회에 범죄 예방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유럽에서 있었던 놀라운 일입니다. 유럽에서는 유독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몰래 소매치기 형식이 가장 많으며 으슥한 곳에는 아예 대놓고 강제로 빼앗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죠. 그 국가의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워낙 인종들이 다양화되어 있고 국가 간의 이동이 쉽다 보니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특히 동유럽 출신의 집시들은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잡기도 쉽지 않죠. 이는 해당 국가의 관광산업에도 영향을 주며 경찰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쉽게 해결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모이는 관광지에서는 이런 일들이 심하죠. 런던, 파리, 로마 등은 한결같이 비슷한 수법의 소매치기들이 관광객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매치기 기술은 평범한 사람들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수법들을 자랑합니다. 눈보다 손이 빠르기에 정신을 차리면 이미 내 물건은 저 멀리 떠나가 있다는 말도 있죠. 정신을 차리고 있어도 한 명이 아니라 다수의 인원으로 조직적으로 먹잇감을 노리는 경우도 많아 관광객들이 대응하기란 여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수법도 교묘하여 관광객들에게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면서 몰래 행동하는 부류부터 일부러 케첩 등을 뒤에서 뿌리고 새똥이 묻었으니 알려주는 척하며 여행 가방을 빼앗아 달아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하철에서 문이 닫히기 전 핸드폰이나 가방 등을 빼앗아 빠르게 하차해서 도망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참 당하는 입장에서는 멀어져가는 소매치기를 보며 망연자실할 것 같습니다. 또한 같은 여행객인 척 다가와 길을 물어보며 정신을 빼놓고 뒤에서 같은 팀이 절도를 하는 경우도 발견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경찰을 사칭해서 신분증을 요구하고 그것을 받자마자 달아나 버리는 대담함을 보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하니 먼 타지에서 여행을 하는 관광객들은 자신을 증명할 여권 등을 빼앗겨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하는군요. 참고로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는 전 세계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인 관광객들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특히 상대방을 속이는 소매치기 수법이 아닌 대담하게 흉기를 이용해 위협을 가해서 금품동을 요구한 것입니다. 당황한 한국인들이 가방을 내어주자 그는 목적을 달성한 줄 알고 빠르게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하지만 뒤에서 그를 쫓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약탈을 당한 곳에 있던 한국인이었던 것이죠. 그는 로마의 시내를 가로지르며 소매치기를 추적해 그를 제압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강도들은 자신을 추적하는 사람들에게 흉기 등으로 반격을 하는 등 저항을 하는데 그는 경찰에게 추후 검거된 상황에서 살았다고 안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자신을 추적한 한국인이 태권도 유단자였던 것이었습니다.
범인을 쫓는 한국인은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범인이 저항을 하자 태권도 기술들로 강하게 공격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범인은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두들겨 맞았다고 하죠. 이를 두고 이탈리아 민영통신 안사는 해당 기사를 온라인에 띄우며